자, 83회죠. 83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화면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문제 1번입니다. 큰 문제 1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초정보관리죠. 기초정보관리 여기나 아니면 정기분 재무제표. 큰 문제 1번은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 2번 일반전표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큰 문제 3번 메인 매출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큰 문제 4번이죠. 큰 문제 4번. 자, 큰 문제 4번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여기에 수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 5번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는 어디에 일반 전표에도 고치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동 분계는 12월 31일 날 여기에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결산 있죠. 자동 결산은 여기죠.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 6번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거래처 원장이나 아니면 1월 개표나 아니면 총계정 원장, 메인 매출장 여기나 그리고 합계 잔액상표나 재무상태표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고요. 부가세에 관련된 것은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에 보시면 여기 부가세 신고서 아니면 부가세 합계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가 이루어져요. 아무튼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해당 문제를 보실 때 이 화면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회계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풀이하겠어요. 1번.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용인전자네요. 용인전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는 용인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왜?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전자제품 사고 팔았단 말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큰 문제 1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메뉴에 등록하시오 돼 있네요. 거래처 등록은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아무튼 요놈이 되겠죠. 거래처 등록은 메뉴가 어디냐면 거래처 등록 메뉴 있죠. 거래처 등록 메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칸마 주어서 내용을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 입력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씩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즉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고 칸마 주어서 하나씩 입력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전이고 요거 계정 과목 찾아서 각각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자,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죠. 이 메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해당 계정 과목의 금액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전산회계 2급이나 그리고 전산회계 FAT 2급에서 많이 다루던 내용이기 때문에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겠어요. 자, 3번은 이게 자주 안 나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정기분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이 누락이 발견되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점수가 4점입니다. 이렇게 4점짜리들은 한 만큼, 맞은 만큼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항상 이 순서가 기준은 원가 명세서입니다. 이것을 기준, 이게 1번입니다.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 위쪽 이 순서로 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다시 적게 되면 1번 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고치고요. 위쪽에 가시면 무엇이 있다?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2번 두 번째로 고쳐야 되고요. 3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무엇을 고쳐야 된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기분, 재무 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순서대로 제가 줄을 꺼 볼게요. 줄을 꺼면은 어떻게? 정기분, 명가, 원가, 명세서. 요거 1번. 첫 번째로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 위로 가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2번. 요것이 2번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쳐주시고.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순서 관계 중요합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4번,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 순서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길이로 구분하겠습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가 항상 기준입니다. 1번. 다음 2번 조금 더 길게 위쪽으로 올라갔어. 바로 위에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2번. 제가 조금 길이를 길게 표시했습니다. 3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3번. 세 번째로 고쳐줘야 되고요. 네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 순서로, 자, 짧은 순으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순서대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다만, 자, 만약에 1번이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고치면 되고요. 2번이 없었어요. 그러면 3번과 4번만 고치면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1, 2, 3, 4 순서를 말씀드렸는데요. 1번을 고치게 되면 2, 3, 4를 다 고쳐야 됩니다. 2, 3, 4를 다 고쳐야 되지만 1번이 없었어요. 2번을 고치게 되면 2, 3, 4만 고치면 되고요. 2번이 없으면 3번과 4번만 고치면 되고요. 4번만 있으면 4번만 고치면 되겠죠. 이 순서라는 거,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분석하러 갑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자, 이게 일단 누락이 되었다 그러네요. 누락이 되었으니까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자, 이 계정과목과 이게 차변, 대변, 이 금액이 누락이 되었네요. 그럼 분계를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차변에는 선급 비용, 얼마? 11000불. 대변에는 보험료, 얼마? 11000불. 이게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 금액을 가감하러 가야 됩니다. 참고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입력하면 선급도 입력해야 됩니다. 선급 비용이란 자산이 증가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왜? 누락이 되었으니까 입력하게 되면 선급 비용이란 자산이 요거 증가돼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보험료라는 비용이, 본대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적혀야 돼요.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보험료란 비용이 소멸되었네요. 없어졌네요.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겠어요. 선급 비용이죠. 이 선급 비용부터 증가시키겠습니다. 얼마 증가시켜야 될까요? 110만원 증가시키러 갑니다. 자,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어떤 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나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요거 눌러주시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무엇을, 여기 보면 선급비용 있죠? 있습니까? 선급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이 금액을 얼마 증가시켜야 될까요? 110만원 증가시켜야 됩니다. 110만원 증가시켜줘야 돼요. 왜? 누락되었으니까 입력하면 110만원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54만원에서 더하기 얼마를 한다? 110만원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얼마가 될까요? 164만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금액을 얼마? 164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것까지 처리되었습니까? 이거는 처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어떤 거? 보험료, 비용이죠. 보험료 소멸시켜야 되겠죠. 보험료를 얼마 줄여야 됩니까? 110만원 줄이러 가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보험료는 비용이고요. 비용과 수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게 됩니다. 요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를 얼마?
110만 원 줄여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험료를 찾습니다. 자, 보험료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물론 못 찾으시면 컨트롤 F에서 보험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찾아지네요. 여기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가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560만 원이네요. 560만 원인데 110만 원 소멸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줄여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56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 450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금액을 얼마로 고친다? 4500불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되었고요. 입력은 되었고요. 다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추가 계산하게 되면, 자, 요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낯설어서 제가 다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분개를 했고요. 자, 승급비용이란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 승급비용이란 자산 110만원 넓혀야 되는 거, 늘려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110만원인데요. 보험료 자리는 어딥니까? 차변이에요. 차변에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료가 발생되는 거고, 대변에 이렇게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된단 말은 무엇이 될까요? 소멸된단 말은 줄어든단 말이죠.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10만원을 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발합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될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번은 정기본 명가, 명세에 써 있습니다. 2번 위로 올라가야 되죠. 손익계산서입니다. 3번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정기본 잉여금 처분계산서. 4번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가 명세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만 고치면 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2번, 3번, 4번만 고치게 될 거예요. 자,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손익계산서네요.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보험료를 고쳤습니다. 맞죠?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뀐다? 당기 순이익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당기 순이익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57400불 이것이 3번에 반영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금액이 당기순이익 57400불을 반영을 하러 갑니다. 자, 다음 지금은 고칠 게 없고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정기본 잉여금 처분계산서 선택해 주시고요. 어떤 거? 여기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요게 57400불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입력하셔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거? 자, 요 금액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금액이 57400불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 불로옥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불로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자, 불로옥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불러오면은 예. 자, 요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57400불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입력하고 아니면 지금은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니까 아무튼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57400 방금 기억했던 57400불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은 끝이 났어요. 빠져나오기 전에는 항상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거? 요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요거 133600불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요거 다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보시면 요거 133600 있죠. 이 금액을 위에 정기본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133600불 빠져나오겠어요. 자, 어디에? 정기본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가서 어떤 거에 2월 이익잉여금 있죠. 2월 이익잉여금 이거를 133600불 방금 기억한 거로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들 133600불 엔터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에 대차 차액이 없습니다. 여기가 없어야지 정확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있으면 뭔가 틀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문제를 두 번을 풀었어요. 그런데도 대차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 이게 세 번, 네 번 풀게 되면은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는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 풀면 무조건 시간 초과로 불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한 만큼, 맞은 만큼은 점수 줘요. 4점짜리니까 지금 보니까 총 4개를 고쳤네요. 내가 1개가 맞았다. 1점 줍니다. 2개 맞았다. 2점 주겠네요. 3개 맞으면 3점 주고 물론 다 맞으면 4점이 되겠죠. 이렇게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요 근간에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나오더니 요즘은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순서가 항상 가운데 기준 정기분 원가입니다. 원가 명세서 요거 고치고, 두 번째 위쪽 손익계산서 고치고, 세 번째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고치고,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요거 고치고, 이 순서로 고친다는 순서 기억하고요. 고치고 나면 빠져나오기 전에 숫자를 하나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에 반영하고 또 반영하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나 기억했어. 요게 반영시키고 마지막에 요게 반영시켰을 때 대차 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합격률이 좀 낮을 것 같네요.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요구에 깔딱깔딱 계속 하다가 시간 초과로 많이 불합격합니다. 만약에 시험 칠 때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두 번 정도 해보시고 대차 차익이 발생되면 버리고 나머지 것들부터 다 하고 나셔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문제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7월 19일 매출처 주 대도 상사의 외상 매출금 2,20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 거래 내용은 간단하게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가요? 여기에 나와있죠. 둘둘뿔뿔 월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계정과목이 외상 매출금 둘둘뿔뿔,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둘둘뿔뿔. 다음 팀 짤 필요 없고요. 계정과목이 2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고요. 무엇을 가지고? 보통 예금 좋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이 대변이며, 또는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아주 거꾸로 했네요. 외상 매출금 받죠.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이 차변이 되며, 자, 다음 보통 예금이라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 차변이고, 또는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니까 대변. 아무 때나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들어왔다 나갔다, 자산이 들어왔다 나갔다,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다, 이걸로서 차변 대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래 판료수를 적용시켜서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이고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되니까 대변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무튼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대도한테 받았습니다. 대도. 그리고 9번은 3번 4번. 날짜는 몇 월 며칠?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 문제 2번은 일반 점표라 그랬어요. 일반 점표. 월과 일 항상 두 자리입니다. 0719. 차변 3번입니다. 자, 먼저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다다다다. 금액은 둘둘뿔뿔. 대변 4번. 자,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자주 쓰는 계정과목의 코드 번호는 좀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대도. 금액은 얼마? 둘둘뿔뿔 맞고요. 입력이 이렇게 끝이 나고 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 맞는지,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맞는지, 대변에 외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걸려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차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 문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채점 해볼 때 입력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채점한 결과와 실제 점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1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자, 1번 문제의 포인트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수험생 여러분 1번 큰 문제 1번 풀면서 힘드셨죠? 공짜 하나 드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지는 않지만 포인트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 포인트가 있겠죠. 자, 8월 10일 영업관리직 사원. 영업관리직 사원은 의미가 있죠. 사무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푸실 때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것도 동그라미 쳐줘야 되고요. 가위바위보. 8월분 퇴직연금 9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래 되어 있네요. 출발. 이 내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부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얼마? 9800불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출제자가 이거 물어봤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여드려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자의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 보면 병으로 끝나는 거에 보시면 다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라 그랬습니까? 급여. 자, 말과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몇 번 논다? 한 번 논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확정급여형 급여가 나왔으니까 계정 과목에는 급여란 글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확정기여형 여기에는 급여란 글자가 없죠. 계정 과목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거? 확정급여형입니다. 급여형은 어떻게 처리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고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이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좌하면서 26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틀리신 분은 지금 이거를 놓치신 거죠. 우리가 이게 놓치신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기본 강좌 중에서 병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게 틀립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병에 나온 내용을 다 알고 적용만 시키신다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무난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선택합니다. 지금은 확정급여형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고 9800불.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9800불. 자, 여기서 보통예금을 틀리는 사람은 빵명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틀려요. 틀리는 사람은 무엇이 틀릴까요? 이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게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고 구분은 3번, 4번. 날짜는 8월 1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8월 10일 날 0810. 자, 0810이죠. 10. 차변 3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에 나와 있네요. 186번. 엔터. 금액은 9800불. 대변 답은 보통예금 103번이죠. 보통예금 103번. 따다다다닥. 마지막에는 조금 힘껏 딱 마무리 마감 이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날짜 확인하시고요.
차변, 대변, 계정 과목 이렇게 확인하시고 요 금액 맞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대차 차익이 발생됐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차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입력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합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본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에 대해서 아느냐? 자, 급여라는 글자에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이렇게 급여는 계정 과목과 말에 한 번만 나온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며 혹시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에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기본 강좌 요거 26병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단번 한번 볼게요. 단번 9월 25일이네요. 참길 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가 2021년이네요. 자, 지금 이 문제가 2019년입니다. 이는 장기의 개념이 들어가네요. 왜? 지금이 2019년입니다. 2020년은 다 단기의 개념이고요. 2021년은 다 장기의 개념이죠. 이거 시장성이 없네요. 시장성이 있으면 채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뭐 이런 걸로 분류될 텐데 시장성이 없다 그럽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다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네요. 그래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이 채권은 뭘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네요. 으로 당좌 투표를 발행하여 2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또한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만기 보유 정권 사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자, 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취득원가의 개념이죠.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는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 단기 매매 정권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900번대입니다. 900번대로 처리한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을 샀습니까? 만기 보유 증권을 삽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어디에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왜? 단기 매매 정권 사면서 수수료 비용으로 적어야 됩니다. 900번대로 해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만기 보유 증권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따라서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정권 얼마짜리인가요? 2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이 수수료까지 합쳐서 얼마가 되겠다? 2,010만 원입니다. 20100불 되겠네요. 2,010만 원짜리를 사고 20불은 뭘로 줬나요? 수표로 주고 100불은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만기 보유 정권은 만기 보유 정권입니다. 20100불 됐고 다음 수표 나왔네요. 이 수표는 핵심 계정 과목에 병자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표가 놓으면 내당 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네요.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당좌 수표는 뭘로 해야 된다? 당좌예금이 되겠죠. 당좌예금의 얼마? 20불. 마지막으로 보통예금 줬죠. 보통예금 얼마? 100불. 계정과목이 3개면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팀을 짜는 이유는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죠.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팀이 안 짜지면 뭔가가 틀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보통예금 좋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나갔기 때문에 대변 또는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9번은 3번, 4번 9월 25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입력도 잘 하셔야 됩니다. 9월 25일 날 0925 자, 차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3번 만기 보유증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기 보유증권이 124번짜리도 있고요. 181번짜리도 있잖아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앱다 모르겠다 위에 거 아닙니다. 앱다 모르겠다 밑에 거 안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시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계등과목 및 적용등록 있죠. 아무튼 계등과목에 관련된 게 궁금해 하실 때는 이거 찾아보십시오. 자, 눌러주시고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쳐보시면 자, 만기 보유증권 하나 찾아졌네요. 만기 보유증권이 어떻습니까? 124번짜리 있죠? 124번짜리는 무엇입니까? 당좌 자산입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볼까요? 당좌 자산 제일 꼭대기에 있네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이것은 무슨 자산입니까? 유동 자산이죠. 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있나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는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124번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당좌자산이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몇 번은? 124번은 그랬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있었죠. 어떤 거? 여기에서 컨트롤 F 만기 보유증권 했더니 자, 이거는 124번짜리 됐고요. 다음 찾기. 자, 이번에는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만기 보유증권 181번짜리 자, 만기 보유증권이고요. 이거는 무슨 자산입니까?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요거 여기서부터 재고자산 밑에서부터 요까지가 무엇이 됩니까? 이게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이게서 우리가 몇 번이 선택돼야 되니까 결정이 납니다. 출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만기가 언제까지랬습니까? 2021년 장기, 즉 비유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만기 보유증권 코드번호는 반드시 몇 번이어야 되겠다? 181번이어야만 됩니다. 181번이 투자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하러 갑니다. 어디에? 여기에서 며칠이었나요? 9월 25일 0925 3번 만기 이때 왜 181번이 선택돼야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확인 다 됐습니다. 181번이 투자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만기가 2021년이라 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는 유동, 2021년부터는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돼야 되고요. 그래서는 필요 없고요. 저기도 필요 없고 20100뿔. 다음 대변 답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102번이죠. 당좌예금이 얼마입니까? 20뿔. 그리고 대변 답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땅땅땅땅땅.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9월 25일 날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코드번호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차차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무 문제 없네요. 이러므로써 이 문제 마무리됩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사면서 수수료의 비용으로 따로 하지 않고 만기 보유증권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을 입력하는데 코드 번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120번대도 있고 180번대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81번짜리 투자자산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채권은 만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2021년은 비유동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만기에 의해서 만기가 2021년 이거기 때문에 이때 이 만기 보유증권의 코드번호가 투자자산으로서 181번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어요. 3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4번입니다. 자, 10월 5일 지난달 급여 지급시 핵심적인 말이 나왔네요. 원천징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머리통에 딱 스쳐가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더하기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무엇이 된다? 예수금. 물론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되고요. 다음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 되겠죠. 선납세금이 됩니다. 요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자, 자산. 이 원천징수라는 글자를 보시면서 이 말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거 떠오르셔야 됩니다. 소득세 요만큼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 자, 그러면 이 원천징수와 연결되는 것은 지난달 급여 시급시네요.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것과 연결된다? 돈을 주는 내용과 원천징수가 연결이 되는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금 납부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수금. 구체적으로 예수금 얼마? 153870 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 자, 다음 예수금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153870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얼마? 153870 팀 잘 필요 없고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 10월 5일날 입력하러 갑니다. 10월 5일날 1005 차변 3번 예수금 254번 254 맞네요. 153870 다음 대변 4번 보통 예금이네요. 103번 보통 예금 153870 이렇게 됐고요. 다음 날짜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 예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돈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돈도 확인하시고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무 이상 없네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이 날짜 10월 5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 각 날짜마다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끝이 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이 화면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잘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아무튼 4번 문제 마무리하는데요. 4번 문제에서 핵심은 출제자가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예수금과 선납세금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신 다음에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가 틀리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틀렸단 말은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서도 안 됐단 말이잖아요.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꼭 좀 정리하셔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11월 12일 제품을 판매하고 주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500만원을 만기 전에 중요한 말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광주은행에서 할인 의미가 있죠. 백에서 할인 나왔죠. 할인료 5만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단 무슨 거래를 한다? 매각 거래를 한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시면 무조건 맞고요. 이 말을 떠올리지 못하시면 이게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회계에서는 할인이란 말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세 군데서 나와요. 외상 매출금 더하기 할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나요? 매출 할인이 됩니다. 두 번째, 외상 매입금 더하기 할인도 있습니다. 할인. 이것은 무엇이 된다? 매입 할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음입니다. 더하기 할인입니다. 할인은 이게 무엇이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출제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지금은 못해요. 무엇과 할인이 더해졌습니까? 어음과 할인이 더해졌으니까 이 할인료, 출제자는 바로 이겁니다. 이 할인료 5만원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이거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자, 할은이 아니고 할인이 되고요. 할인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는 매각. 할인 또는 매각. 또는 여기에다가 또는 할인료.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음과 이런 글자들이 더해지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놓치신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다?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을 은행에 팔고 돈 받는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받을 어음 얼마짜리? 500만원짜리네. 5뿔뿔짜리를 은행에 팔고 할인료 얼마? 50뿔 빼고 나머지를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받을 어음입니다. 5뿔뿔. 그리고 할인료가 뭘로 정리됐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50뿔. 나머지 보통 예금 받았죠? 보통 예금은 얼마 받았을까요? 495만원 받았네요. 그래야지 500만원이 되죠. 이 금액은 계산기로 빼보면 됩니다. 500만원에서 요만큼 빼면 되겠죠.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짭니다. 이렇게 팀을 짤 수 있고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들어왔으니까 어느 변? 차변. 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받으럼 이거 누구한테 받았나요? 대전이한테 받았죠. 이게 대전이 나와 있습니다. 구문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대변부터 입력할 겁니다. 왜? 요거 입력하기 기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변부터 입력하든 차변부터 입력하든 대변, 차변 입력 섞어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날짜가 며칠입니까? 11월 10일. 차변,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 4번. 받으럼 110번이죠. 110번. 틀리면 새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받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코드번호 자주 쓰는 건 익혀주시면 입력이 빨라요. 그레처는 대전이었죠. 대전. 금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5뿔뿔. 다음 차변 3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나왔네요. 금액은 얼마가 된다? 5만원. 50뿔. 다음 차변 3번. 보통 예금이죠. 103번. 495만원 맞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입력한 것 중에 여기에 보니까 자, 요것은 그레처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 요 놈이네요. 요거 두 개는 그레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두 번째, 찜찜하시면 여기에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없어져요. 찜찜하시면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고. 세 번째, 내가 모르고 보통 예금의 대전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 쳐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예금에는 그레처를 걸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걸었어요. 이거 맞게 채점됩니다. 맞게 채점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레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그레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안 걸어도 되는 거에 그러면 맞다 쳐주니까 혹시 걸어야 될지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면 걸어버리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부터 5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5번 문제의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봤다? 이것들 물어본 겁니다. 매출 할인, 매입 할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본 문제이며 아무튼 회계에서는 할인이 난 게 세 군데서 나와요. 외상 매출금 플러스 할인은 매출 할인, 외상 매입금 플러스 할인은 매입 할인, 그리고 원 플러스 할인 또는 매각 또는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놓쳤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할인과 애누리가 있는데요. 애누리가 있는데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거나 빨리 받으면 더 깎아주는 건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때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엄이잖아요. 더하기 만기 전에 할인, 매각은 뭘로 처리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끝에 뭘로 끝났습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실병이 완벽하게 안 되었다. 실병이 완벽하게 안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도 전산에게 이급하면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에서 찾는 이 포인트들 있죠. 자, 원천징수 이런 거 선납세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기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포인트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예수금과 선납세금 기억나십니까? 내가 돈을 주면서 세금 성격에서 떼는 거, 받는 거, 원천징수하는 거 예수금이었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선납세금. 여기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6병에 요거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고요. 자, 요 위에도 한번 볼까요? 요건 안 했던 거네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드렸죠. 각 문제당 포인트들은 여러분들 핵심 계정 과목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다 포인트예요. 이것들에 관련된 걸 맞춰버리면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계정 과목 중에서 병으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다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까지 됐고 6번. 자, 11월 15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대 원가 100만 원을 판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어떤 거? 자, 핵심적인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보니까 핵심적인 말이 판매 직원입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복리후생이니까 이것은 800번대, 즉 811번인가 아시겠습니까? 공장이었으면 511번인데 이거는 800번대입니다. 따라 이 내용은 복리후생비를 무엇으로 주었다? 제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돈은 얼마? 1불. 제품 판 게 아니죠. 제품은 제품입니다. 1불. 자, 무엇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제품이 나갔으니까 대변해도 좋고요. 아니면 빗자로 끝났죠. 빗자로 끝나면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고요. 다음, 출제자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거? 자, 요거 대변에 이렇게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요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된다? 8번.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대변이 이렇게 재고자산 자체가 나오면 적요번호 8번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거 다른 거 이거 다 맞아봤자 헛방입니다. 물론 마찬가지 이거 다 틀려도 좋아요. 이거 맞으면 맞으신 거예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11월 15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자, 11월 15일 차변 3번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811번 금액은 얼마? 1불. 대변 4번 제품입니다. 제품.
제품. 자, 이때 이 적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적요 번호가 8번을 입력하면 여기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타 계정 대책으로 요 자동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거를 뭘로 한다? 8번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번 입력하겠습니다. 8번 하면은 이렇게 8번을 입력했더니 타 계정으로 대책 이렇게 나타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맞고요.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무엇을 물어본 거다? 대변이 제품이며 제품 매출 아닙니다. 타 계정으로 대책.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맞추어 달라.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로 출제됩니다. 문제 자체는 아주 단순하면서 이거 적요번호 8번 적는 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